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 실린 문화운동가 손희상 씨의 2030 세상보기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의 봄, 작지만 패기만만한 신생국가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봉건적 위기질서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농지개혁법으로 말이다. 농지개혁법은 산업공상의 차별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사실상의 신분제, 즉 지주와 소작인을 없앴다. 우선 한 농가가 가질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제한한다. 그 면적을 넘는 나머지 농지는 정부가 구입한다. 정부는 이렇게 구입한 농지를 소작농에게 배분한다. 농민은 분배받은 땅에서 5년 동안 일한다. 그리고 얻은 소출의 30%를 정부에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은 그 농민의 것이 된다. 이것은 단지 토지 소유와 신분 질서만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당시 국민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지 개혁은 사회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꾼 혁명이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근대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로 빠르게 이행했다. 우리의 시작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리는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가 역사를 부정적으로 가르친 탓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과서 탓이 아니다. 오늘의 현실이 올바른 역사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신분제로 돌아가고 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소수의 건물주들이 도시 상권의 건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곳에 새들어 사는 상인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그 과실을 갖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키워놓으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더욱 올려받는다. 때로는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상인을 마음대로 내쫓기도 한다. 도대체 임차 상인의 처지가 소작농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지금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대 빈곤자인 한편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임대만으로 상위 1%의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마저 거스른다. 문제는 교과서가 아니다.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익 부동산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땅 없는 사람이 5년 동안 소득의 30%로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다.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리 건국정신은 신분제를 부수고 나온 자유민주주의였다. 네, 우파적인 역사관과 좌파적인 경제관이 절묘한 경계선을 탄 이 칼럼 인상적입니다. 2030 세대를 대변한 칼럼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물어보니까 김난도 교수 이렇게 답을 했네요. 어떤 사회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해소해 나갈 제도와 역량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 해법을 논하면 정파의 이해다툼으로 흐른다. 나에게도 어느 쪽인지 자꾸 밝히라고 한다. 나는 사회평론가가 아니다. 내 정체성은 선생이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읽고 분석해야 청년 문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 하니 이러한 나약한 지식인의 실상을 보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저도 청춘인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령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거짓말과 편향, 반통일,
부실교과서라고 지목하고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범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 중일을 비롯한 18개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밝힌 첫 발언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미국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그 자리 참 험악했다고 합니다. 공동선언문이 중국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고 기념 촬영마저 취소됐던 것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설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무작정 주민들만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JTBC 취재팀이 최근에 10년 내에 전국에 들어선 특수학교 주변 아파트값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JTBC 탐사보도인데요. 참 좋은 기사입니다. JTBC 취재팀이 부동산 정보업체의 도움을 얻어서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 주변의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했는데요. 23곳 가운데 도심과 떨어져서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살펴보니까 6곳의 집값이 특수학교 설립을 전후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올랐다고 합니다. 한 곳만 떨어졌고 한 곳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면적과 입주 연도 같은 다른 조건이 같고요. 특수학교와 거리만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을 비교해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같은 구에 있는 인근 동과도 평균 상승률은 비슷했습니다. 특수학교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 함세웅 주진우의 현대사 콘서트가 제공하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첫 소식은 어이없고 황당해서 골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3개월여 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에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팩스로 슬며시 입당하는 것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라면서 정당법상 현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면 누구나 당에 입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새누리당원이 된 겁니다. 김만복 전 원장 말이죠. 2012년 19대 총선 때 고향인 부산기장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 보낸 화환이 선거법 논란을 일으키니까 출마를 포기했던 김만복 전 원장입니다. 최근 다시 기장에다가 개인 사무실을 냈는데요. 지역에서는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은 입당한 것을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친노도 지지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거부감이 없으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둘 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제 낮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 여기가 대표적인 주상복합 건물 아닙니까? 이 경희궁의 아침에 한 카페에서 중년 남자 둘이 앉았습니다. 야구 모자를 벗어 내려놓은 쪽은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형 동생 하던 사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여기서 이럴 수 있느냐? 너는 서울 노원으로 가서 붙으면 되잖아.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키 큰 남자가 묵묵부답이었다는 겁니다. 침묵 끝에 이 키 큰 남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북 안동에 갔는데요. 거기 사람들 페어플레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하시죠. 저도 여기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둘의 만남은 그게 끝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두 남자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박진과 오세훈이었다. 원래 박진 의원이 이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종로의 새누리당 현역 당협위원장은 정인봉 전 의원입니다. 여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의 출마설도 돌고 있어서 여권 내에서 종로 선거구의 주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이 교학사 교과서 파동과 닮아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됩니다.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라라는 국정화 강행 논리도, 현행 교과서 공격의 잣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매김하는 것도, 국정화를 옹호하고 추진하는 세력도 상당 부분 교학사 교과서 갈등이 극심했던 2013년과 겹친다는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는 담화문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 99.9%가 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서 교학사 교과서의 시선으로 국정교과서를 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황교안 총리가 밝힌 내용들을 지필 기준으로 준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죠. 2013년 5월 30일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 초안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지필진 성향상 친일, 독재 미화 내용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교학사 지지층의 대응도 같았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비판하라. 당시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랬다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의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친일파의 기업활동을 독립운동인 것처럼 다뤘고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논리, 명성황후 시해범의 입장을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과 의병소탕, 일제에다가 쌀 수출 등 일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라든지 지나친 이승만 띄우기, 박정희 대통령이 곧 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내용의 5.16 혁명공약 6항, 이거 뭐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이 6항을 삭제해버린 거. 이 무더기 오류와 왜곡으로 문매를 맞았던 교과서가 바로 교학사 교과서였던 거지요. 2013년 9월에 교학사 교과서 검정본을 분석한 4개 역사단체 학자들은 심각한 오류만 298건, 총 500여 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지휘할 김정배 위원장과 고대사 분야 대표 지필진에 합류한 이화여대 신영식 명예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지킴이를 자처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23명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구매운동에 앞장섰던 조전혁 전 의원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이고요. 교학사 교과서 필진인 권영희
이명희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한겨레 이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그동안 지필진 공개와 관련해서 수시로 말바꾸기를 해왔는데요. 10월 12일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필진은 지필에 들어가면은 그 명단이 공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월 27일 황우여 부총리는 대표 지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물러섰고, 김정배 위원장은 어제 다시 원고 지필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 즉 지필진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표 지필진마저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김정배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교학사 지필진은 배제할 것이다 라고 장담한 것,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특정인을 거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면 거기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국정교과서 조선사의 경우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가 지필자로 꼽힌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지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현대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필 참여를 타진받은 바 없고 공모 참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뉴라이트 학자들이 모인 한국현대사학회 멤버인 권희영 교수가 참여할 경우 현대사를 맡을 것으로 한국일보는 예상했습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론되고 있지만은 대표 필진을 맡기에는 그 사람이 한국사 전공이 아니라 러시아사 전공이어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지필자가 현대사를 맡을 수 있다. 한국일보 이 기사 보니까 김정배 위원장의 지난달 14일에 교학사 지필진은 배제할 것이라는 약속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시작부터 확정고시 발표까지 전방위적인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경향신문 기사도 봐야 합니다. 확산되는 반대 여론 속에 사실상 대통령 하명 사업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느라 법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인데요. 국정교과서 사업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 편성 과정부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야당은 예측 못할 재해나 긴급 구호 등에 써야 하는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개발에 투입한 것부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했죠. 확정고시는 당초 예정된 11월 5일에서 이틀 앞당겨져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지 11시간 만에 서둘러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진행되던 11월 2일부터 이미 다음날 확정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지요. 행정 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 47만 건 중 32만 건이 국정화 반대였는데 이거 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여론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서 거론되지는 않지만은 팩스를 끈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국정화에 관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형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작업을 위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 꾸린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는 행정 예고를 하기 전부터 운영돼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교육부가 행정 예고 기간에 텔레비전에 내보낸 유관순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어겨서 국무총리 훈령,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사당 광고비가 3억 원에 이르러서 5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야당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당이 불법, 위법 시비를 걸어봐야 법원에서 과연 합당한 응답을 해줄까요? 그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 결정 과정을 지켜본 학생들, 기회주의와 반칙이 만연한 나라로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량, 날림 교과서가 될 것이 뻔한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공식 자료에서 국사를 비롯해 국정도서의 개발에는 모두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가 2012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공식 책자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그동안 국사교과서의 편찬 과정을 소개한 다음 국사교과서 편찬에는 2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9월 2015년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약 200페이지짜리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도서의 개발에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400페이지 안팎으로 제작돼서 초등학교 국정도서보다 2배 정도 양이 많고 실제 개발 기간도 2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교육과정에서는 근현대사 같은 경우 거민정제로 독립교과서를 제작하게 돼 있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가 이번에 1년 4개월 만에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는 것. 1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년 4개월 안에 가장 완벽하고 두 번 다시 뜯어고칠 일이 없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포커스를 국정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나서게 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대표 집필자를 허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사교과서를 24년 동안 써왔다. 교과서 집필에 애정이 있으니까 누가 부탁하든 부탁 안 하든 동기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 교과서도 거민정이다.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책이다. 문제가 되는 건 다 정부 잘못이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뭐 비판하실 거 하셨네요. 예,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책 이걸 좌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리다라는 인식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예, 좌편향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자격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CBS와의 인터뷰에서 최몽룡 교수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밝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최몽룡 교수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자들이 불만이 많다고 라면서 청와대 현정택이라는 친구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말하는 겁니다. 현정택 수석의 관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 여당의 불간섭 원칙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 왜 참석 안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의 만류로 참석하지 못한 채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때 현정택 청와대 수석이 술을 마셨어도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 수석이 뭐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게다가 청와대는 간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천명한 터 아닙니까? 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작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직접 관여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정택 수석은 국정화에 대한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한 당정청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몽룡 교수 제자들의 만류가 아주 상당했던 모양이죠. CBS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새벽 2시부터 제자들에게 전화가 빗발쳤다. 내가 기자회견에 가면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하니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만 불참하겠다는 거지 교과서 집필은 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제자들의 만류로 총리직마저 거부했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큰 족적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몽룡 교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겨레신문 김영희 사회 에디터입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들이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구성과 개발 일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지요. 자, 제자인 김영희 에디터도 이들과 한편입니다. 관련한 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몽룡 선생이 학생들에게 살가운 스타일의 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학파 출신이어서인지 뭔가 격식을 따지는 것 같았다. 사실 교수와 가깝지 않다고 아쉬울 것도 없었다. 87년 6월 항쟁 뒤 들어온 우리 세대들은 선후배 동기들과 토론하고 학습하고 술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고 즐거웠다. 청동기 고고학이 전공인 최몽룡 선생으로서는 상고사, 고대사를 좀 더 제대로 써보고 싶다는 희망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켓을 들고 있던 한 졸업생이 했던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다 해도 끝내 쓰실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선생님이 신나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부담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 네. 국민일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학자 최몽룡을 조명했습니다. 최몽룡 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가 위만조선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보는 기존 교과서 기술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런데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을 한반도 최초의 국가로 기술한 기존 교과서에 어긋나는 학설을 이 최몽룡 교수가 주장해 왔다는 거지요. 교육부가 지난 9월에 개정한 교육과정 해설서나 국정교과서였던 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도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사 시간에 배운 걸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위만조선이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다. 최몽룡 교수가 이런 인식과 이론을 갖고 있다면 이 교육부가 강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와도 충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위만조선이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라 한다면 이건 우리 역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을 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세운다? 급해도 너무 급했군요. 예.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 배석한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987년 발표한 논문에서 국사교과서는 국민적인 포용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한국사관을 정립하려면 딱딱한 국정보다도 일정한 틀 아래에서 거민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국가의 저작이 아니며 정치적 입장이 반영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28년 전에 소신을 뒤집고 이번에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은 셈입니다. 네, 김정배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도 거민정 교과서 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계획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편찬기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각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여전히 검정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문화 없이도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권한을 넘길 때에는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위임을,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하도록 돼 있다면은 이건 위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정부가 국정화를 불과 20여일 만에 졸속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에서 5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이 규정대로라면은 7개월 후에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 7개월 동안 또 아무 일도 못 한다면은 이건 9개월 만에 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헌법 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률 영역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아보겠다는 보관인데요. 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최종 결론에서 교과서의 국정화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역사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낫다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것 국정제, 이거는 학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땅땅땅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보수화된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매우 불리한 측면으로 꼽히는데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관이 추천한 6명의 재판관이 국정교과서 이슈에 있어서 야당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낮고 국회 추천목 가운데 여야 합의, 즉 야당 몫의 2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위헌 결정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위헌 소송,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 액션에 불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뺀 7종의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이라고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프리젠테이션까지 동원해서 그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사례 제대로 소개했는지 오늘 서울신문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얘기해 무리수를 뒀다. 황교안 총리가 무리수를 뒀다. 발언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무리한 지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와 비슷한 기사 전해드린 바 있었죠.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은 결국 교과서 국정화라는 파행을 조장하는 세력의 욕망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번 2015년 교육과정을 확정하면서 현행 5대5인 전근대와 근현대 비율을 6대4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40%의 근현대사 비율도 많다.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확 줄이되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술을 짜임새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농후했던 조선일보와 또 당시 사주 방응모의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근현대사 부분을 크게 축소할 경우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되겠죠. 조선일보와 방응모가 말입니다. 뉴스의 재구성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는 개헌을 싫어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네, 대통령의 오늘 개헌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정치적 꼼수를 하면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임기 말에 또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온통 민생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모든 일이 여기에 함몰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그 당시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을 두고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2014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 논의는 지금이 적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중 마지막 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과 열흘 전 아직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찰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1999년 이제 5년 단임제를 여러 차례 해봤잖아요. 거기에 폐해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당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2004년 평소에 이제 4년제 중임에 대해서는 뭐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당론은 그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박근혜 최측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교과서 국정화로 어수선한 난국에 텔레비전 생방송에 나가서 4년제 중임제 개헌의 고삐를 당기는 발언을 터뜨리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 한 20년 이상은 5년 단임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과거보다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과 김무성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요구에 대해서 보기 좋게 묵살한 박근혜. 그런데 어째서 본인 측근은 똑같은 조건의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일까? 민감한 시기에 혹시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자신만이 개헌을 이야기해야 해서 그 이유는 개헌에 박근혜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옵션이 꼭 포함돼야 해서 작년 12월 TV조선에 나온 친박 시인 김지하의 발언. 내가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야. 네. 대통령 중임제 네.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박근혜 씨를 예. 연임시키세요. 예. 연임. 왜? 예. 지금 국제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커. 예. 내가 다 세세히 아주 까다롭게 검토해봤는데 네. 밑에 학문적인 기반이 무지무지하게 커. 그러면은 지금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현 대통령, 이거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사탱크에 나오셔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박근혜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사실 어떻게 보장하면서 그렇죠. 개헌을 하라. 개헌을 하라 이 말이야.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도 출마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그 요구는 이제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받아들이라고 네.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박근혜가 똑똑하니 대통령 또 시키라는 김지하. 한때 저항 시인으로 기억되던 김지하에게 우리는 김지하 작사의 이 노래 가사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이 날카롭습니다. 조선일보도 흡사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을 하듯 수사하면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죠. 누가 봐도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수사의 문제점을 질타한 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이라는 그의 발언은 그동안 뭐 하다가 퇴임을 앞두고서야 이런 말을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태 총장은 2년 전 취임사에서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더는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자라고 당부했는데, 그러나 올해 3월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신호로 해서 착수한 포스코 수사는 정반대로 진행됐죠.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충분한 내사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장기간 진행하면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으로 기업 경영을 못할 정도라는 원성을 샀습니다. 검찰은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10명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상득 전 의원은 노령과 건강을 이유로 해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은 5차례나 소환하고도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결과치고는 초라하다는 것이죠. 6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KT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9월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죠. 예. 뭐 기업들 두둔하는 그런 사설 같기도 합니다만은 약간 이 청와대 하명 수사로 원칙과 기조를 모두 버리는 이런 그 권력 해바라기형 검찰의 현상을 여실히 지적한 그런 사설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에 남북러 이 삼각협력 사업인 나진에서 핫산 사이에 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을 향한 돈줄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풀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우회하는 것이죠.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인 식별 탐지 수단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세계일보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킬체인이 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정부는 두 사업에 16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세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식별 탐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라고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정하고도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식별 탐지가 없이 그 사업을 하면 사상 누각이 되는 만큼 오래전부터 식별 탐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면서 식별 탐지 수단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미국, 중국 사이의 갈등의 핵심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의 순간에 한국은 중국이 보는 앞에서 미국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 중국이 정면 충돌한 공동선언문과 관련해서 남중국해에서의 배가 지나고 비행기가 뜨는 그런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미국 주장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선택을 요구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편들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한 이후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중국 앞에서 남중국해 문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는 중국이 공동선언문 문구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미국 편에 들지도 않고 중국 편에 들지도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었단 말이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들기가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데요. 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쾌한 감정을 혹시 외교 무대에서, 경제 무대에서 펼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해집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창립기념 특별 경력금을 차등 지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규직에게는 100만 원, 비정규직에게는 5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것이죠. 자회사인 현대 하이라이프 보험 비정규직은 아예 경력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력금 반납도 검토했는데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50만 원이 궁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 1년 단위로 재계약한 다음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50만 원 안 받겠다, 당신을 그냥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저항했다가는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강한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혹은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마저도 입닥치게 하려는 비정규직 철폐만이 답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어린이집을 2개월 더 일찍 다녔으며 어린이집에 하루 평균 25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012년에 실시된 한국 아동 패널 5차년도 자료 가운데 4개월에서 55개월 영유아 1,01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평가한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린이집에 오래 머문다고 다 아이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예, 일부에게서 그런 현상이 목격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는 2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제법 많겠고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김종엽 한신대 교수의 칼럼 대통령만큼의 결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어간 형국이다. 불통일한 이미지가 더 강화됐고 비밀 TF 운영과 예비비 불법 집행으로 반칙을 일삼는 이미지도 더 씌워졌다. 이메일 의견 제출 거부, 의견 제출용 팩스 꺼놓기, 종이 관보가 아닌 전자 관보로 게재한 것을 보면 직전 대통령의 장기였던 꼼수마저 떠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이 겨우 진압한 여당에 자기 사람을 심고 총선 승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더구나 선거구 조정으로 도시지역 선거구가 더 늘어날 텐데 말이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참여자 시점에 서면은 대통령이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쉽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고 어느 정도 결기로 임하는지 냉정하게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마지막 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정화 찬성은 36%다. 36% 찬성은 지나치게 높다. 더구나 반대하는 49%의 스펙트럼은 넓은 사회문화적 결속인데 반해서 찬성하는 36%는 응집력이 높은 정치적 결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무덤에 회치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추종집단과 제휴했다. 화제가 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보듯이 차제에 사회교과서 국정화를 원하는 재벌도 힘을 합치고 있다. 아마 그 사회교과서는 앵거스 디턴의 저서 번역본, 그러니까 엉터리 번역본이죠. 앵거스 디턴의 저서 번역본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국정화 강행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는 다음 총선을 자기 주도로 승리하고 자기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후계자를 내세워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교육감 선거를 피지하는 것이다. 참여자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대통령의 결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통령만큼의 결기를 가져야 하고 국정교과서를 1년밖에 못 쓰게 만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석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